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남규입니다. 여기 오는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아마 그 목요일 정도 제가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섭외하신 오주환 교수님이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좀 공부를 좀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저도 평소에는 이제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했던 터라 고민 끝에 좀 시기가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약간 용기를 내서 오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좀 긴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말이나 단어나 뭐 이런 거에 혹시 기분 너무 나빠하시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관리실장을 좀 맡고 있는데 사실은 전공이 사회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직으로 연구원에서 일을 했었고 특히 이제 오늘 소개드릴 여러 뭐 진료비 실태조사라던가 뭐 전체적인 의료비라던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최근 한 2년 전에는 실무를 좀 맡아서 비급여에 관련된 실제 업무를 좀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실이라고 하는 게 좀 연구개발이나 뭐 이런 것 쪽이랑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좀 돌아가는 얘기들을 갖다 조금 더 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좀 전제를 들고 제가 왜냐하면 소속이 건강보험공단이긴 하지만 뭐 실무를 좀 하기도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제목을 좀 받은 게 원래는 주최 측에서 얘기한 거는 의료 제도하고 그 속에서의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뽑은 제목은 일단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본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입니다. 약간 목차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라고 하는 관점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제도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큰 차원에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지표라던가 숫자라고 하는 게 큰 흐름상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보게 되면, 그 밑에 이제 감춰진 것도 있지만, 국가 간의 비교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뭐 도입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청을 받았던 것처럼 비급여라고 하는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거, 저희가 보는 거, 국민들이 보는 거. 비급여는 근데 하나가 아니거든요. 비급여라고 하는 인식을 도대체 어떻게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정책이나 다른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 뭐 문제가 많다,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관점이라고 그냥 간단히 이게 키워드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물이나 대상이나 정책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서 어차피 패널 토론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좀 토론하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꼭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이 분야를 지켜보고 공부를 좀 하고 실무를 좀 한 입장에서 이런 것 같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제도 비급여, 실손보험, 뭐 기타 등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건강보험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의료비를 갖다 좀 줄이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자원 배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제 말씀에 좀 줄거리에서 제가 전제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사물을
사물이나 사건이나 정책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시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역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봤었을 때 6년체가 꽤 유명한 6년체인데요. 그 WHO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개발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WHO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커버리지라고 하면 보통 보장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개념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표현을 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게 조금 필요하기도 한데 많은 걸 갖다 좀 의미를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뒤에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큐브는 밑에 있는 건 보장 대상에 관련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은 의료급여자 일부를 빼놓고 전체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장 대상이 전 국민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대상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 부담금 내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진료를 받을 때 여기 보장 지출 건강 공적이거나 의무 가입하는 비율이 1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만 원을 해줬다. 그럼 이 세로가 8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는 개인이 부담을 하던가 가게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율을 의미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항목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다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비급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일부라도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비급여 영역이 생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 면적 대비 안에 있는 건강보험이 있는 면적이 이제 똑바르지는 않겠죠. 어떤 대상에 따라서도 한국에서는 보장 분담 비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은 비급여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중증 질환이면 5% 10% 일반적으로는 뭐 20% 30% 서울대병원 같은 병원에서는 경증 질환자가 오면 60% 이렇게 돼서 굉장히 삐쭉삐쭉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라고 했었을 때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면적에 대비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한국이 사실상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데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제도를 많이 배우러 옵니다. 올해도 오고 작년에도 왔고 계속 올 거고요. WHO에서 한국의 제도에 연수 프로그램을 갖다 좀 약간 협조해서 위탁하는 개념으로 배우러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장 대상, 이 전체 국민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갖다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77년도 78년도에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전국민 확대로 된 게 10몇 년 만에 이게 확대가 됐고 그리고 약간 좀 저렴하게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에서 약간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좀 따라가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됐었죠. 다만 이제 문제는 요 나머지 부분, 비용 분담 부분도 있고 비급여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의료비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하고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의료비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통계연보로 나오게 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비급여가 있고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 시범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약간 프랑스나 뭐 어떤 나라들 왔다 갔다 하는 내원 환자들한테 교통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 같은 것들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료비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뒤에 보시는 성형 미용에 관련해서는 경상의료비에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의료비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 보장률이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가 이제 포함된 의료비고 그리고 국민의료비라고 경상의료비에서 OECD 국가가 비교를 할 때는 여기 플러스 이 부분 간병비나 일반 의약품까지 포함한 부분을 경상의료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미용 성형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국제 비교에는 이건 들어가지는 않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손보험은 여기까지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단부담금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쓰실 때는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비급여는 자료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게 이제서야 조금씩 표본 조사를 한다던가 설명드릴 보고제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파악하는 정도로 실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를 알 수가 있고,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조사 자료를 통한 어떤 설명들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의료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통상적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OECD 통계는 그래도 조금은 질적으로 괜찮은 통계들이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의료비가 9.3%입니다. OECD 평균이 9.7%인데요. 아마 22년도 자료가 나왔다면 OECD 평균을 넘어섰을 걸로 보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저렴한 의료비로 굉장히 높은 성과, 여기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건강 성과라고 얘기를 할 때는 크게는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낮으냐, 기대 수명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걸 갖다가 좀 따지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OECD 평균에서 2000년도에서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단하다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오바마가 불허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전 국민이 가입을 했으면서 낮은 지출로 고효율을 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게 더 이상 그렇지가 않게 됐어요. 이 얘기는 옆에 보시면은 OECD 국가들은 한 10년 내지는 뭐 이렇게 증가율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1.2%나 2% 정도 증가를 할 때 저희는 4%, 6%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2022년, 23년, 24년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좋은 성과를 내는 제도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게 지금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여담입니다만 좀 독특한 게 여기가 2020년도가 그 코로나가 있었던 그런 시기여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을 했는데 한국은 이때 증가율이 오히려 내려가는 그 기이한 현상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추측컨대는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때 이제 병원을 덜 가서 떨어지고 다른 데는 병원을 더 많이 가서 좀 증가하고 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병원을 덜 갈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큐브 내에서 면적의 정부 및 의무가입 보험 재원 비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공공재원의 비중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무가입 보험 재원 비율로 바꿨냐 하면 외국에 있는 나라들 최근에는 미국도 오바마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의무로 가입을 하는데 민간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보험이지만 한국의 민간보험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의 건강보험하고 같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은 느낌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에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이잖아요. 누가 선택해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마다 제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정부 및 의무가입 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걸 갖다가 비교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낮다라고 한 건 그 큐브의 비율인데요. 한국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뭐 멕시코, 그리스 이 정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낮아서 우리나라 제도가 좋다라고 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얘기를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의료제도가 그래도 좀 안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조금 부끄럽다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WHO에서 이제 보편적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걸 갖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OECD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한참을 낮습니다. 그게 최근에 낮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OECD 평균이 76%, 뭐 73%를 쭉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한국은 계속 보장성 강화를 하고 어쩐다고 해도 최근에서야 겨우 60%가 넘은 상황이라 이 갭이 한 12%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이 이제 보편적으로 있지만 공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위험에 있었을 때 가계에서 부담하지 않은 비율이 많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라던가 이런 의료보장제도가 있는 이유는 가계부담을 줄이려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지만 가계부담은 여전히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거꾸로 가겠죠. 그 가계부담이라고 하는 것들 공적 부담이 낮으면 나머지 가계부담이 높은데 이 사이에는 물론 갭은 민간보험 같은 게 이제 빠집니다. 민간보험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그 비율하고 같아서 심지어는 미국도 오바마 케어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바꾸면서 확 낮아진 나라였고 보통은 가게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한 가게가 1년 동안 병원비를 갖다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들 나라에서는 한 뭐 10만 원 정도만 내가 직접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이라든지 거의 공적보험에서 해주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국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30만 원 가까이를 직접 또 내야 되는 겁니다. 민간보험료도 내야 되고 또 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비율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여서 이건 아까 보여준 거의 역순처럼 가계부담 비율이 한국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오랫동안 풀어야 됐던 문제인 게 자랑스럽게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데 왜 돈을 또 가게에서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을 오는데요. 이게 제가 조금 혼란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통계가 아까 그 설명을 들었던 그 경상의료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의 제도는 만약에 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의료비를 받고요.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산재가 처리가 되면 그 의료비는 산재에서 받게 되고 보훈 대상자는 보훈에서 받게 되고 의료급여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받게 되는 식으로 좀 분절적으로 일어나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고 상해를 받아도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통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냥 국민의료비, 경상의료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를 비교를 할 때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대신에 그 건강보험만 갖고 정책의 효과를 좀 봐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만의 보장률이라는 지표를 갖다가 조금 공표를 해서 얘는 국제 비교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제도가 다른데 한국의 정책 효과를 갖다 보기 위한 지표다 보니 이 지표를 갖다가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보게 되면 그래도 정책의 변화라던가 설명이 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괜찮은 지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이나 한계점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 보장성 강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돈을 건강보험에다가 투입을 해서 비급여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법정 모임당금을 30%인 걸 20%를 줄이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서 전체적인 네모 박스에서 파란색 부분이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보장률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야 됩니다. 보장률은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분모로 해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이 얼마냐가 이제 보장률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한 것은 비급여를 최대한 많이 건강보험으로 포함을 시킨다. 그럼 이게 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어떤 대상자는 영유아를 갖다가 본인 부담금을 20%를 10%를 줄이거나 무상으로 한다던가 하면 이게 또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썼는지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19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보장률은 보시다시피 그냥 약간 좀 정체가 되는 느낌으로 이 뒤에 조금 이건 금액을 나서 그런데요. 뒤에 좀 정체가 되는 느낌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면적이 법정 보임당금은 예를 들어서 선별급여라고 해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30% 20%를 갖다가 그 법정 보임당금을 책정을 했는데 얘를 급여화를 시키면서 어떤 진료는 본인 부담률을 50%, 80%, 90%까지 줬어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서 이만큼이 또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비급여가 줄어들면서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고 그리고 비급여를 늘었는데 줄였더니 이 비급여를 또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비급여의 양을 늘리기도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이만큼씩 더 삐져나가서 커지다 보니까 보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느낌이 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건강보험에서 지출은 갖다 계속 엄청 늘어나고 비급여는 어느 정도는 잡는다고 하는데 이 증가율을 보면 이게 좀 미미해 보이긴 하나 10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하면 8.2에서 17.6이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얘도 이제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그러니까 보장률은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5월 말 정도에 22년도 보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게 되면 13년도부터 봤었을 때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22년도 보장률이 65.7로 제일 높았어요. 제일 높은 것 자체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비급여 부담률이 좀 낮아진 것 같은 효과가 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봤더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몇 번을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재정을 투여를 한 거에 비해서 2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투여를 했거든요.
근데 왜 보장률이 올라갔을까가 저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22년도가 보장률이 올라갈 요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간 게 제가 이상해서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맞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의원급에서 비급여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또 왜 의원급은 떨어졌을까? 보통은 비급여는 계속 증가를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좀 뜯어봤더니 백내장 수술에 관련된 얘기가 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백내장 수술이라는 수술 하나가 이 보장률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드릴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0년 9월 정도에 백내장 수술 급여화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백내장이 필요하신 분들을 급여화를 했어요. 단초점 렌즈에 관련해서 예전에 비급여를 받거나 했던 걸 갖다 급여화를 시켰으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진료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될 것 같았는데 이거가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다초점 렌즈를 갖다가 막 공급을 해요. 다초점 렌즈가 필요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수술이 막 늘어나고 막 올라갑니다. 이 현상이 언론에서 좀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실손보험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요. 저희는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뒤늦게 알게 되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청구를 받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좀 발견이 돼서 그 21년도에 그 백내장 수술로 이제 지급됐던 돈 같은 거가 연간 한 2천억, 3천억 됐던 게 21년도가 되니까 거의 1조 3천억이 해서 팍 뛰어요. 심지어는 어떤 병원 하나, 안과병원 하나는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병원 하나에서 2천억, 3천억 백내장 수술로 돈을 버는 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가 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단초점 렌즈 가격이 뭐 100만 원 정도 해서 4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서 400만 원을 보장을 하고 본인 부담을 한 뭐 좀 일부 줬다 해서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초점이 아니라 다초점을 하게 되면 한 800만 원이 들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한 500만 원을 다초점 렌즈 때문에 비급여를 내야 되는 거를 실손보험이 가입을 하게 되니까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다초점 렌즈를 권하게 됩니다. 이양하실 걸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본인 부담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받을 거니까 환자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서 권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드릴 쟁점 중에 하나인데 임상적으로 필요했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너무너무 많은 돈이 이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어떻게든 자르려고 좀 준비를 해요.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겠지만 이게 좀 불명확한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급 기준을 준비를 하다가 22년도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이게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 입원이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가 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왜 쟁점이 되냐면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한도액이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는데 내원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나 5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요. 다초점 렌즈 가격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하루를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가 대법원에서 한 사례를 놓고 판결을 했는데 그게 이거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통원이면 30만 원밖에 못 해주는 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 줄어듭니다. 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비급여하고 실손보험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는 공단의 진료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후적으로 보는 거죠. 정말 필요했다면 이런 판결이나 이런 제도랑 상관없이 했겠죠. 백내장 수술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확 줄어드는 걸 보면 굉장히 선택적인 여지가 큰 거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굉장히 많이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은 필요한 건지 모를 분들이 건강보험도 나가고 실손보험도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모르죠. 꼭 했었지 않아도 됐을 뿐이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 그게 제가 아까 보장률이라고 한 거가 그래 보장률이라고 하게 되면 급여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최근의 이슈는 비급여가 출렁 또는 실손보험에 따라서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여서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보여지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 보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경증질 환자도 있고 모든 환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는 물론 일반 의약품 같은 거 빠져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충충질환 보장률, 정말 이제 필수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들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보장률이 예전에 참여정부 때 안부터 보장률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도 크게는 하지 않아도 그 기준이 유지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 4대 충충질환 보장률을 했었고 문재인 케어 때도 뭐 MRI, CT 그 선택진료비를 없애주면서 보장률을 유지를 해서 이 보장률이 84%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지표에 대해서 한우 단체에 계신 분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낮다. 지금 환자들 굉장히 좋아져서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80%보다는 체감은 90% 이상인데 니네 지표인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22년도에는 이건 또 떨어졌어요. 전체 보장률은 올라갔는데 얘는 떨어진 이유가 뭘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거는 4대 중증질환, 말이 4대 중증질환인지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하면 굉장히 질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암도 여러 가지 종류죠. 거기서 이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거가 4대 중증질환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암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갑자기 80%를 갖다 이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비급여 항암제,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가 있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병원하고 요양병원이 이제 갑자기 비급여율이 확 올라가는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간 건데요. 병원이 한 3.2%의 진료비 비중만 그러니까 좀 미미하다고 치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양병원이 비급여가 확 늘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 환자에 관련된 보장률이 떨어진 거가 주로는 요양병원에 관련된 거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급여 중에서도 그냥 치료적으로 좀 필요한 비급여도 있고 조금 선택적인 속성이 좀 강하다는 비급여가 있다고 봤었을 때 요양병원은 약간 선택적인 비급여가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좀 보이고 당연히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치료적인 게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좀 나타나서 이게 항목으로 보면 도수치료나 상급정실, 수수료, 면역보조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장률이 굉장히 낮아졌구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갖다가 좀 그전에부터 보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환자들끼리의 카페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면역조사 괜찮을까요? 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요양병원에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시라고 치료가 끝났을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라고 집에서 요양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내원하시면 되고 약은 어떻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환자를 갖다가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거기 가면은 좋은 환경에 옆에 이제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 제목의 글은 어떤 거냐면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계시는 주치 선생님은 그 어머님 상태가 간 같은 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면역 주사 받을 때는 좀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요양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입원을 하려고 하면 이 글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시설 좋은데 입원을 저희 병원에 오시려면 비급여 200만 원을 한 주예요. 일주일에 200만 원을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50만 원을 계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급여를 좀 덜 받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러면 좋은 식사에 면역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주치 선생님은 간 기능이 조금 어머니가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조심하셔서 항암제를 쓰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양병원에 가시는 의사 선생님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거부를 하게 되면 뭔가 약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아도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밑에 있는 댓글들은 좋은 요양병원 소개시켜주고 이거는 어떻고 저쩌고 의견을 교환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가 심지어는 어떤 앱도 개발이 돼서 한번 보시면은 그게 무슨 여기 어때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잘 호화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산후조리원의 역할인가? 이런 정도의 역할이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류의 비급여가 이제 발생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의 질하고도 이런 것들은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비급여에서 좀 중요한 얘기고 이러한 비급여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환자들의 부담이 실손보험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
그렇게 모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하면 안 가입하신 분들은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좀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문제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공단에서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암 전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일종의 사회적 입원일 수도 있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일 뿐더러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표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어떤 걸 갖다가 계속 질의를 갖다가 오랫동안 받아온 게 니네 지표가 현실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냐 무슨 얘기냐면 선택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 때문에 보장률이 돈을 그렇게 투입해도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까 한자분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무에서 선택적인 영역을 좀 제외를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지표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지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타당한 지적일 수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와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걸 항목을 제외할 뭐 자료나 뭐 이런 방법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는 좀 방법이 좀 생겨가지고 항목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 가까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항목을 조정한다는 것은 재증명 수술이나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걸 좀 제외를 한다면 넣는데 이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도수치료는 그러면 다 선택적인 거냐 임상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영양주사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재증명 수술료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상급주 병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선택적인 속성이 좀 있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넣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항암제 등등등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폐자라고 하니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선택적인 속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비급여 중에서 이런 부분은 선택적인 겁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의가 돼 줘야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은 드릴 수는 있을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뭐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좀 많이 가져가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게 인구 구조가 더 심해졌는데 1960년대부터 보게 되면 그때 노인이 별로 없었고 최근에 당연히 노인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후에 이제 베이비 부머가 생겨가지고 아동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하다가 그 저출산이고 이분들이 늙어감에 따라서 이 빨간 선이 나중에 이렇게 노인으로 가게 되는 셈인 거죠. 여기서 부양비라고 하면 생산 가능한 인구 대비 노인 인구면 노인 부양비, 그다음에 아동이면 아동 부양비 두 가지를 합쳐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와 아동 인구를 합치면 총 부양비의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부양비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U자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도 이게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갑자기 내일부터 출산율이 뭐 3%, 4%가 되거나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 않은 이상은 이 구조는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거나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괴롭고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시기 이 시기인데 알고 보면 황금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 내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가장 적었던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돈 쓸 사람은 늘어나고 돈 벌어온 사람은 줄어듭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받던지 뭔가 인구 구조를 바꾸거나 이분들이 갑자기 다 뭔가가 정말 전염병이 크게 돌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안에서는 미시적으로 보면 비극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랑 같아서 노년 부양비가 2070년도가 되면 100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수준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애들은 적으니까 14%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합치게 되면 생산 가능한 한 인구 하나당 한 명 이상을 부양을 해야 되는 허리가 휘는 거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65상 현재 22년도에 65세 인구는 17.4%인데요.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 지출을 43.2%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돼서 이 인구가 30%, 35%가 된다고 하면 산술적인 계산으로 80%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현재 노인보다 지금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은 과거의 노인보다는 훨씬 더 소득 수준도 높고요. 교육 수준이나 욕구 자체가 강하신 분들은 지출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더 오래 사실 거고요. 그거가 지금 감당을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문제다. 이건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도피되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가올 미래는 그냥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냥 오는 미래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로 오게 되는데 나갈 지출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제도는 소비가 너무나도 접근성도 좋고 소비가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단적으로 그냥 포함하면 얘기하면 의료의 과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의료 이용 건수 OECD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3배 이상 많고요. 입원일 수도 많고 약물 보급도 많고 이게 이제 게이트키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가제는 당연히 양을 갖다 통제할 수 없는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고,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실손보험이 중요한 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뭔가 구조를 좀 아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쓸 돈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노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하던가 더 벌어올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조는 벌어오는 거는 낮을 수밖에 없고 진짜 기름이라도 좀 발견이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소득이나 경제 같은 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을 좀 가게 되는 거고요. 쓸 사람들이 많아질 거는 너무나도 예상 가능하고 그분들의 소비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제도는 과거 아까 제가 황금기라고 표현했던 그 시기에는 싸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마구마구 써도 큰 부담이 없는 체계였고 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좀 합의를 봐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과 한 5년, 10년 감당 안 될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만 어떻게 줄인다? 그럼 나머지는요. 가게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의료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 그 와중에 실손보험하고 비급여도 하나의 핵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나머지 제도들도 많이 공급체계나 뭐 수가나 등등등등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이게 약간 악순환 같은 거가 좀 들어가는데, 보장성을 갖다가 좀 약화시키고 비급여 부담을 좀 낮추고 아까 것처럼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도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급여 유형 및 실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유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인식이나 뭐 어떻게 비급여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어떤 분들은 의료계에선 당연히 뭐 저수가로 인해서 손실 부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신의료 기술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은 좀 불필요한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비급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급여 유형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비급여고 어떤 비급여고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비급여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던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한국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급여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위하고 치료 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약제는 좀 다릅니다. 약제는 이만큼 비급여 있는 것 중에서 요거를 급여하겠어 해서 포지티브 리스트인데, 행위나 치료 재료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행위의 경우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급여 대상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록이 쫙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급여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이제 법치지나 설계는 보편적으로 모든 의료를 다 해줄 것처럼 정의를 해놓고 일부를 제한 나머지는 다 급여야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 비급여의 목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전제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는 게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정리가 되어 있으시고, 원무과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표를 갖다가 아실 텐데요. 이게 약간은 조금 손을 봐야 된다고 제가 좀 보여지는데, 좀 선언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목록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법을 확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좋은 취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예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본인 부담률이 아니라 일단 선별적으로 선별급여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예비급여란 말은 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일단은 급여가 되기 전에 일단은 한번 들어와서 평가를 한 다음에 급여를 할 건지 비급여를 둘 건지를 보는 그런 거니까 선별급여 방식으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선별급여, 이제 문재인 케어 때 예비급여인데 성격은 두 개가 같아서 본인 부담률을 차등을 좀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 2가 비급여 대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8가지 호로 되어 있어서 일상질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 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단순 피로 권태 같은 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성형 미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한데요. 그리고 여건상 하기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구멍이 조금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성긴 목록이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의 의료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약간 유발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정리가 그래도 꼼꼼하게는 되어 있으나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형 정리를 저는 오랫동안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가 되어 있는 정책에도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각각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해서 2017년도, 정확하게는 2016년도에 제가 약간 조금 정리를 한 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한다고 했을 때 치료적 비급여의 모든 아니지만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고, 저희가 보장률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목표를 한 70% 가져간다 뭐 이런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크게 한 4가지로 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정리가 필요한데, 행정적인 이유로 저희가 비급여라는 도대체 너무 많은 종류와, 또 하나는 각각 비슷한 건지 같은 건지 모를 행위나 뭐 그런 것들이 이 병원 비병원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또 몰라요. 아마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정책을 하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크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덜 필요한 거, 내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이것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될 것들, 이런 걸 갖다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모든 비급여를 다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거는, 기준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행정적인 자료를 갖다가 좀 받아서 각각의 이 작업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그냥 실사용을 하는 코드나 명칭 같은 걸 갖다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사람 머리라는 게 별로 다르진 않아도 급여에서 이미 코드가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는 거는, 뭐 MRI 같은 경우는 A라는 코드를 사용했다면 비급여로 할 때는 A를 그냥 사용하든지 A에다 일자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든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같은 코드를 거의 사용할 것이다.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는 급여에서 하고 있는데 적응증이나 횟수가 좀 넘어가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건 기준비급여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등재비급여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별표 2를 얘기를 하면서 비급여 목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치료재료가 많고 행위도 일부 있는데요. 여기는 행위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코드가 있는 비급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뭔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로 생각을 했으니까 코드로 넣고 관리를 했겠거니라고 우리가 봐준다면 그게 이제 등재비급여라고 놓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드를 갖다가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얘는 적어도 건강보험권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니 치료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니겠냐. 물론 이 중에서도 선별이 좀 필요합니다. 등재비급여에는 이제 저기 또 들어가 있어요. 도수치료도 등재비급여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과거에는 100대 100의 형태로 좀 하다가 이제 의료계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뭐 해가지고 일단 등재비급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도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재증명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문재인 케어 때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죠. 그래서 좀 현재는 2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코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다음에 별표 2에서 하는 약간 뭐 성형 미용이라든가 단순 권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는 영양주사 등을 갖다가 선택 비급여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선택 비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물론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선택 비급여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제도 비급여 중에서는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을 1인실을 제외하고는 급여화하는 걸 갖다 포함을 한 거고, 기준 비급여 제일 큰 것들이 이제 MRI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등치가 큰 것들을 갖다 좀 넣고, 등재 비급여 중에서 다는 아니고 선별적으로 급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규모를 산출하고 뭐 재정을 나아갔던 게 그런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게 네 가지 분류고, 그걸 갖다가 저희 실에서 하는 큰 작업 중에 하나는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분류를 좀 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많이 내려가고, 뭐 이거는 이게 대분류라고 한다면 소분류로 또 나눠주고 중분류, 세분류로 나누고 더 끝까지 내려가서 세세분류까지 가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단계가 내려가면 그게 이제 하나의 코드를 매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약간 표준화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 유형별로 크게 지금 오늘 뭐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라서 큰 분류상으로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준 비급여하고 등재 비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적인 필요성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고요. 선택 비급여는 낮은데 이건 비율입니다. 그 전체 구성비를 봤었을 때 그래도 해가 가면 갈수록 보장성 강화해서 필요한 것들은 상당 부분 비급여 줄여왔고요. 등재 비급여도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도수 치료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내려가고, 제도 비급여는 당연히 선택 치료비가 사라지고 상급 병실을 줄여두니까 줄어들었고요. 그 비중으로 보게 되면 선택 비급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놓게 되면 한방은 어떻고 뭐 치과는 어떻고 해서 이런 전체로 봤을 때 선택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고, 기준 비급여는 그래도 좀 낮고, 그다음에 등재 비급여는 이 정도 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인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거나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비급여 관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방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기준이나 등재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 급여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바꾼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한다던가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비중으로 봐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등재 비급여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선택적인 속성이 들어가는 것도 꽤 많다. 기준 비급여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나 횟수 같은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거는 정리를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미용 성형 같은 거가 저희 지금 설명드리는 이 챕터에서는 그 의료비나 비급여 구성에 들어가 있지만 앞에 있는 경상의료비라던가 보장률 산출에는 이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범위가 좀 다르다는 것 좀 주의해서 좀 보신다면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상 비급여의 비중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요양병원은 아직까지는 그 일당 정액제로 가고 뭐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병원하고 의원 그리고 뭐 치과야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나 뭐 여러 가지 뭐 교정이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뽑을 때는 좀 다르지만 문제는 요런 데들에서 많이 가는데 그게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지금 다시 종별로 성격별로 좀 봐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기준하고 등재가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도 비급여까지 치면 선택적인 속성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양병원은 얼마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 선택적인 게 좀 많고 이만큼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은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중에 이제 혼합진료에 관련된 얘기가 잠깐 통계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전체 진료를 갖다가 저희가 봤었을 때 급여만 하는 거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비급여 급여를 혼합으로 하게 되는 게 54%, 그다음에 비급여만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 정도가 되고 거의 조금 치과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 같은 건 약간 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기준 등재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준 등재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외국 사례하고 조금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혼합해서 많이 사용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급여로 갔는데 비급여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한국이 조금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정도가 아닐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급여나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게 영역이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암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을 뭐 프랑스를 갔다 독일을 갔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비급여 시술이 뭐가 더 있습니다 설명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해주고 마는 거죠. 다만 뭐 안경을 안 해준다던가 아니면 의약품에 관련된 처방을 갖다가 받게 되면 의약품은 다 비급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왔던 걸 갖다가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약간 오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혼합진료 금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데 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다 금지를 시켜요. 그런 건 아니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라도 그런 원칙을 좀 적용해 나가보자라는 뜻을 갖는 걸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인데요. 현실을 갖다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밑에는 어떻게 보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한데 사실 아까 드렸던 별표 2에 미용 성형은 혼합진료가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치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진료 안 받고도 하는 것도 많고요. 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걸 딱 끊어서 이거는 못하게 하던가 이거 하면은 다 이걸 갖다 본인인데 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는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거나 치료나 수술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허용을 하거나 뭐 급여 기준에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좀 말씀을 이게 현실이니까 이걸 끊는다는 거는 뭐 진료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일단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이걸 갖다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걸 실손보험하고 한번 맞춰보면 일반 보장, 특보장, 선택비급여는 역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거는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제도를 2009년도, 8년도에 이제 실손보험 상품을 팔 때 별표 2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별표 2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거 요거 안 되는 거 빼고는 뭐 한다라고 약간 조금 설계가 살짝은 심도 있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항목별로 정리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은 또 명확한 비급여 분류라는 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다가 우리가 분류를 한 거 갖고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비급여를 조금 비교를 하게 되면은 민간보험 보장하는 거하고 미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용 성형에 대해서 보장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민간보험이라고 하는 게 한국은 보통은 보충형, 뭐 보완형, 대체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은 보완형, 보충형을 갖다 좀 섞여져 있는 것이어서 영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암치료약 일부하고 뭐 민간병원 아예 그냥 페이베드 이쪽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사람들이거나 이 나라에서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 시간을 갖다 어떻게 줄일 거냐는 문제가 좀 있는 거여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호주는 물리치료나 치과 안과 치료 같은 걸 아예 이 부분은 비보험 해주지 않는다라는 식인 거고요. 캐나다는 외래 처방의 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안 해준다. 이 별도의 민간보험을 가입하든지 이런 식이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비급여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치과나 안과 예를 들면 그중에 논란 중에 하나가 안경 같은 것도 우리는 보험 대상이라고는 저 멀리 생각해야 될 것을 해주다가 재정 때문에 안 해주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병행치료 뭐 이런 거는 뭐 석가제도도 있고 한데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가 비급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 무릎주사나 통증주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특히나 큰 병원급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조금 독특한 진료 형태 뭐 그런 거가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고급 병실을 하는 거는 조금 보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워낙 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좀 적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충보험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법정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도 해주는 그런 보험을 갖다가 좀 장려를 하고 의무로 또 하는데 그게 한국하고는 조금 성격이 급여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걸 갖다 좀 전제하고 보셔야지 전체적인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한 나라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유학하고 오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한국 제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거고 어쨌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미국은 좀 굉장히 좀 모든 의료 제도를 얘기할 때 좀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의료비 수준도 너무 높고 제도도 좀 그렇다 보니까 얘 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이 부분 급여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장률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비급여나 우리는 좀 많이 다르다. 이거는 주로 의학적인 비급여, 의료질 향상 편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급여인데 그거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비급여가 있는 나라다. 이게 이제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도 일부 비급여가 독일도 있고 여기도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도 일부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에 보면은 이 모니터라고 하는 데가 한 40 몇 개에 대한 몇 개 안 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별표 같은 걸 좀 줘가지고 정보를 갖다 좀 제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혼합진료 금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이제 가격 같은 걸 좀 적용하는 나라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제가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비급여라고 하는 게 너무 뭉뚱거려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필요한 거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약간 안전한지 안 한지 이게 좋은 건지 내지는 가격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비급여 관리 실장을 맡고 있긴 한데 대단한 관리라기보다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분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거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A 행위를 얘기하는데 쟤는 A-를 얘기한 게 A하고 A-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물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비급여에는 또 비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호자 식대, 환자 보호 뭐 등등등인데요. 이런 것들도 비급여의 영역으로 이제 환자한테 청구가 되는 돈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의료비로 좀 들어가는데 이런 거마저도 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일단 순서다. 그래야지 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손보험에 관련된 그 얘기를 갖다 좀 드릴 건데요. 실손보험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도, 2009년도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실손보험의 진료비 영역인데 안 보였었던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 경상의료비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정부 및 의무가입 비용의 비율이고 요 주황색 부분은 가계부담 의료비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제 공적인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가계나 실손보험에서 내는 건데 실손보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차지하게 되면 아웃 오브 포켓몬이라고 하는 가계부담 의료비는 이만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25조였던 게 지금 200조가 되는 게 20년 동안 발생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건강보험, 산재, 뭐 자동차 보험이 여기 포함이 됐는데 이 돈도 상당한 부분 굉장히 많이 보장성이 된 거가 사실이지만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면 뒤에서는 이게 좀 받쳐줘야지 보장률이 올라가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증폭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이제 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 15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연구를 할 때는 실손보험에 관련된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옆에 좀 펼쳐놓은 거랑 좀 비슷한데 21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서 지금은 경상의료비나 의료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역할을 하고 있다. 무시 못할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걸 갖다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신규 가입자의 수를 나타낸 거고요. 누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이제 가입자 수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통계는 사실 실손보험에 관련된 통계를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 쪽에서 하는 자료를 보고 금감이나 이런 데에서 보는 걸 갖다 좀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연구 자료를 갖다 좀 찾아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걸 갖다 조금 재구성을 갖다가 제 관점으로 다시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초창기에는 가입자가 있긴 했는데 이때 의미라기보다는 2008년도, 9년도에 1세대, 2세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지금 현재는 3,5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엄청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가입은 했는데 이제 청구하는 사람의 비율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초창기에는 앞에 보시면 이전에도 아마 1,3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청구한 사람은 그 중에서 한 1,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를 생각하시면 이제 본격적인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가 되고 하는 건 2009년도, 8년도부터였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실손보험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약간 미끼 상품 같은 주유소에서 뭐 하면은 몇천 원 더 내거나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생명보험 가입하면서 같이 몇천 원 내면 되는 거가 있다가 본격적으로 단독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였는데 요 뒤에는 그래프를 갖다가 의미하는 바는 그 전까지는 내가 실손보험 가입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구를 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게 좀 많았다가 이때가 좀 지나게 되면 이게 좀 더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걸 인지를 하고 사용할 줄 알게 되고 공급자들도 예전에는 지금 서울대병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가입했어요를 안 물어봤던 시기였다가 이 이후에는 물어보죠. 여기는 모르겠지만 그걸 물어보면 달라지는 게 비급여가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가입하셨으면 이거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청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청구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엄청나게 20%까지도 늘리기도 합니다. 이 동결했던 거는 약간 조금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었던 시기도 있긴 한데 의료 이용에 따라서 조금 낮아지거나 뭐 그런 거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경과손해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엊그제 이제 뭐 어떤 경제지 같은 데에서 보시게 되면 위험 손해율이라고 해서 130%, 140% 그런 걸 갖다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오랫동안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 상품만 봤었을 때는 이거는 보험금 대비 지출한 금액으로 나가게 되면 손해보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거였는데 보험료 수익 대비 지급보험금 그걸 발생 손해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보시면 급여라고 한 거는 건강보험의 법정보험담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비급여는 비급여를 보장을 해주는 거가 비급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강 그래도 한 60% 이상이었다가 최근에 조금 줄기는 했는데 60% 정도가 비급여를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돈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거는 위험 손해율이라고 해서 또 보험연구원이던가요? 거기서 발표를 한 자료가 그렇게 됐는데요. 사업비를 뺍니다. 그래서 분모가 적어지니까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수식이 있다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아마 경과손해율 정도는 발표를 할 텐데 사실 그렇죠. 보험료 수익 대비 그해 나간 지출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이제 경과손해율이라는 개념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품인데 지금 문제는 상품을 갖다 4세대까지 나왔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가입 비율이 한 뭐 3% 미만이었다가 지금 10%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1세대, 2세대가 조금 가입자가 지금 보셔도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비급여 같은 거 특약으로 한다던가 뭐 본인 부담 비율을 갖다 계속 높인다던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재가입의 기한이 없습니다. 이게 상품을 처음에 만들 때 보험회사에서 좀 심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실손보험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적 계약을 한 거라서 재계약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어떤 데는 자기 부담률도 없어요. 그리고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야지 좀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안 갈아타세요. 그런데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여기 보험료를 계속 올려요. 왜냐하면 많이 쓰기도 하니까. 그걸 뒤에 가게 되면은 뭐 의료용을 적으면은 보험료를 낮춰주거나 뭐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5세대 상품을 갖다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갈아타게끔 하려면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이제 보험회사는 양쪽에 떡이 되는 거죠. 이쪽에 보험료 많이 올리고 손해보는 데는 가입을 유도하던 아니면 그래서 올리면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가게 되고 이거 가입을 이때 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금가옥조처럼 내 노후 보장에 어떤 부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은 상품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상품별로도 손해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죠. 조금 가입자가 좀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좀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고 2세대는 조금 낮은 부분이 좀 있었다. 그게 조금 이게 다 합쳐서 실손보험이라고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험회사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는 상품을 계속 내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손보험에서 나온 거가 손해를 본다라고 했지만 사실 실손보험 단독으로 하더라도 영업활동을 할 때는 정액보험도 같이 판매를 하는데 수익보험료로 치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얘네는 100만 원을 걷었다 하면은 그에 67만 원 정도를 갖다 내주는 거여서 합치면 이득이죠. 그런 식의 게 있어서 얘는 상품이 아직까지도 이걸 통해서 많은 걸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상품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초점 렌즈가 확 증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험료도 올리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이 있는 면적에 관련된 거는 건강보험에서 법정보험담금을 연령대별로 나온 걸 보시면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요. 보험 가입률로 보게 되면 당연히 노인분들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여기는 좀 적게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게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이제 가입한 비율이었는데 한 6년 7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나이가 들으시잖아요.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져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비급여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보험은 사람이 위험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드는 건데 애들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몰라요. 이 가운데 이제 비급여가 워낙 많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그때 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위험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실상 여기에 계신 분들 주로 도수치를 많이 이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돈을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비급여가 좀 많다라고 했는데 실손보험에서 주로 지급하는 비급여는 어떤 것들이냐라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비급여를 그들이 이제 분류한 것 중에서 상위가 1%가 이제 최근에는 그전까지 도수치료고 비급여 주사였는데 백내장 수술 뭐 이런 거가 좀 줄다 보니까 약간 풍선 효과인 것 같아요. 최근에 무릎 주사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무릎 주사 같은 거, 도수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벌써 이게 60% 가까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의료를 이용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것들이 좀 많아지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이제 어쨌든 선택적 속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제가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참 그 실손보험 보장성 강화가 되면 사실상 비급여가 줄어드니까 실손보험에서 반사 이득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반사이익을 토해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갖다 굉장히 보장성 강화 때문에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다툼을 갖다가 어떻게 좀 풀어볼까라고 해가지고 보장성 강화 효과가 이제 아까 보장률이 많이 안 올라간 이유를 갖다 좀 살펴보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할 때 아까 제 인식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그러니까 신의료 기술이 됐던가 아니면 같은 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는 요인이 비급여를 증가를 시킨 건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또는 가격이 증가를 해서 증가를 한 거냐 이런 걸 갖다가 좀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공급자들,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환자한테 부담이 안 되니까 이런 걸 갖다 더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실손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효과, 실손보험 유인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50%가 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생을 하거나 신의료 기술은 사실상 전체 비급여에서 증가에 차지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도수치료 같은 거나 무릎 주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를 차지하게 된 상황인 거죠. 지금의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 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인상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부터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왜냐하면 보통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좀 나온 거거든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던가 집안에서 화재가 났다던가 이건 손해본 거 명확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손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의료 이용을 갖다가 하는 거에 관련돼서 그게 국제적으로도 봤을 때 보충보험, 보완보험, 대체보험 이런 식으로 가서 보완형 민간보험으로 갔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보충보험을 법정보험담금하고 비급여를 다 포함해가지고 두리뭉실해가지고 손해라는 개념을 넣었다라는 거가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손해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손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급률로 좀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사실상은 금융당국의 관리로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혼합진료도 워낙 붙어 있는 상황이고 비급여나 법정비용이 같이 들어가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다고 한다면 역할 분담이 갔을 때 약간 보건, 의료 뭐 이런 쪽의 관점이 같이 좀 들어가줘서 설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첫 단추부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천만 명이 이미 1세대, 2세대를 가입해 있고 가입을 해지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실손보험의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한 그래프인데 다시 이제 의료비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경상의료비의 증가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경상의료비 증가가 적정 진료도 그렇지만 적정한 지출, 적정한 의료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예요. 오바마 케어가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G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한 대 팔게 되면 의료보험료로 한 $500 이상을 갖다 내야 되는 상황이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노사합의 때문에 퇴직자들까지 의료보험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었던 건데 약간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가게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다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중간에 껴있는 실손보험이 뭔가를 얘를 갖다 올려주는 역할을 갖다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건강보험료는 뭐 한 달에 20만 원 내는데 실손보험료를 30만 원, 40만 원 낸 걸 안 아까워하세요.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면은 차라리 나을 텐데 내가 가입을 했고 뭔가 이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용을 할 때마다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갖다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더 올리려고 해도 나 실손보험 가입인데 여기 또 왜 올려? 1% 올리고 2% 올려도 막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기는 5% 10% 올려도 안 갈아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지급을 갖다 더 하는 뉴스가를 올리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할 텐데 올려줘야 되잖아요. 건강보험에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뭔가 여러분들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관리도 하고 지급 기준도 좀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뭔지 모를 것들이 있는데도 그게 안 돼서 이게 올라가고 재정을 갖다 높이는데 굉장히 장애의 요인을 하게 됐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보장률이라고 하던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늘어나는 것만큼 얘도 올라가야지 정부 및 의무가입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를 투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출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어렵고 보험료 인상이나 재원을 끌어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실손보험 상태는 약간 공유지의 비극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좀 제수의 딜레마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손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비급여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것 외에 아닌 게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을 좀 합리적으로 한다던가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은 과소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 부분을 돈을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과소비를 갖다 부추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보험료 인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보험료를 갖다 똑같이 인상이 되거나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이 많으니까 병원을 어쩌다가 이분이 한번 가게 되면 마구마구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기도 하고 약간 제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선량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
한테 자꾸 손해를 보면 둘 다 배신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규모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오른쪽은 오히려 약간 공급 사이드의 얘기인데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실손보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규모가 계속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도 더 필요하고 기술이나 병원들도 가게 되는 거죠. 얘가 확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공급이 계속 들어가는 거여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의대에서 지금 나오는데 여기 가면 쉽게 돈 벌어 내지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고생도 덜 하면서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되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한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편의시설을 막 주는 거고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오히려 자꾸 유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점점 커지는데 피해가 보는 거는 건강보험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치료가 계속 이루어져요. 비급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상관없는데 아까 요양병원도 말씀드렸고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급여비가 같이 나갑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은 조금 유도해서 나가는 게 있다고 하는 게 재정에도 영향을 같이 미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보험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약간 필요한 것보다 또는 제가 필수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필수적인데 가야 될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유입도 생기고 그게 자원이 같이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돈 쓰거나 자원을 갖다 제대로 넣어야 될 곳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은 비급여에 관련된 얘기들이 정책적 얘기를 갖다 조금은 언급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케어라고 표현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이 되었을 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급여 수익이나 뭐 급여 수익이 좀 적으면 이걸 어느 정도 맞춰주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비급여는 원가에 맞춰주면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깔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여 수익을 갖다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얘도 맞춰주지 않으면 얘만 커지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받고 있고 뭐 사회적 평균 임금이나 임금 근로자의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그에 비해서 수가가 적다라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원가에 못 미치는지는 뭐 행위마다도 좀 다를 거고 종별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저속가일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지는 크고 여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여기서는 쉽게 버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을 그때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걸 갖다 좀 줄여가면서 수익을 좀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믿음이 안 가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를 좀 정리를 갖다 좀 해왔던 게 과거 정보였던 거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비급여에 대한 정서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실효성 있게 많이 된 거는 그렇게 있지는 않고 해보려고 노력은 의지는 표명을 했다.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뭐 아주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가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22년도에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걸 놨는데요. 이 사이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비급여 보고제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도입이 된 게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어쩌다가 헌법재판소 뭐 이런 데도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보장률이 잘 안 올라가고 비급여가 풍선 효과 같은 게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해서 비급여를 좀 관리를 해보겠다는 게 이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는 비급여에 관련된 거가 어떻게 될까 실무 담당하는 쪽에서는 가장 궁금해했었던 거였는데요. 여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권이 바뀌든 누가 오던 간에 아무리 시장주의자가 오시든지 누가 되시던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비급여를 어떤 식으로라도 관리를 한다든지 뭐가 되든지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정책도 통하지도 않고 약간 과잉을 갖다 좀 초발하게 된. 역시나 다르게 여기서 이제 개선 방향의 실손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비급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중요하고 풍선 효과하는 이제 병행 진료나 이런 것도
여기서 처음에 나온 거는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혼합진료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발 같은 걸 우려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라던가 자료 수집이라던가 보고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이라던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를 갖다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지금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2월 달에 했는데 앞에 있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 안전 확보 관리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혼합진료로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데 특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거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 하는 게 좋을지 의료계랑 좀 얘기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정리가 된 거라 이 부분은 약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비급여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손을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라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통계는 조사 자료에서 나온 통계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비급여 보고 올해 이제 의원급까지 확대해가지고 들어간 거가 뭐 한 달치 두 달치 자료긴 한데 뭐 정해진 항목이긴 하지만 이걸 갖다 좀 받아서 어떤 비급여가 좀 많이 돌아다니고 문제가 있는 건지 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지금 국민들한테 알 권리도 좀 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이나 표준화 같은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니 이런 걸 갖다가 의료계랑 같이 한번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퇴출 기전도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 많이 들어온 의료 기술 중에서 이게 정말로 아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도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빼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급여 보고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받아보면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든 조금은 맞춰보고 더 분류를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가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노란색 동그라미와 보라색 동그라미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걸 갖다 정리를 다 해주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너네가 비급여가 하는데 근거도 없는 정책을 했어? 그렇게 또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거를 갖다 좀 마련을 해야지 좀 합리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비급여가 가고 있는지를 좀 보는 그런 과정이 보고제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오해를 하신다고 하면 모든 기관에 다 받아서 뭐 심사를 하거나 통제를 하듯이 뭐 이렇게 갈 걸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손보험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용 의료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거는 갖다가 어느 분이 예를 드는 거는 이제 뭐 문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쟁점이 좀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종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네덜란드 예인데요. 저희가 네덜란드 체계를 따라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다만 네덜란드에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의료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치를 좀 기반으로 해서 갔다. 그래서 처음에 범주는 필수성. 이 필수성이라고 하는 건 의료적인 필요가 한 사람들은 다 해준다라고 하는 깔때기거든요. 유명한 깔때기인데 효과가 있냐, 효율적이냐,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필요한 거냐. 이게 베이직 패키지라는 게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러한 기준을 성립을 해서 가치 있게 어떻게 좀 의료 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네덜란드 의료 체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중증질환, 만성질환,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질환 빼고 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하고 비슷한 일반 질환은 여기서 2층에서 가고 그 다음에 선택적이거나 보충적인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걸 깔때기를 좀 거꾸로 놨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치 기반을 갖다 놓는 건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게 맞다라고 보여지실 텐데, 지금 비급여,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규칙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필요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은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꼭 해야 되는 사람은 못 받고, 다음에 선택적인 영역은 많이 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할까봐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공유제 비극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약간 그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뢰와 규칙과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이기적인 개인이라도 협동의 진화라고 리차드 도킨슨이나 뭐 엑셀러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해야지 공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이테리아를 좀 설정을 하려면 비급여에 대해서도 실성보험에 관련해서도 좀 분류도 좀 해보고 분석을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비급여 관리 실리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팍 잡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는 좀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 약간의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